자, 그러면 자,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비교하는 방식이 있고요. 재무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비교한다는 것은요, 보통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40대 가장의 뭐 어떤 뭐 이런 그 우리 보통 매년 보면 통계청에서 뭐 발표하는 수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더라, 부채가 얼마더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소득이 얼마더라, 지출이 얼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이나 좀 유사한 특성을 갖는 뭐 40대면 40대 연령대별로 비교를 한다거나 비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라든가 가계 금융복지조사 이거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건전성, 성장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그 평균치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나는 좀 벌었구나, 좀 잘 벌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울해지는 거죠. 어이씨, 난 못 사네. 난 빈곤한가 봐.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비교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재무설계 쪽에서는 재무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재무 비율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통해서 어떤 건전성 평가도 할 수 있고 성장성 평가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일단 뭐 단기와 장기로 이제 구분을 해 놨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를 해놓고 다음 중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지표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음 중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지표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골라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부채 보시면 이제 소비생활 부채 상환 지표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가 있습니다. 부채 적정성 평가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총부채 상환 지표가 있거든요. 자, 이 상환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그 상환 지표 자체가 소득 대비 원리금 얼마씩 내고 있지? 이게 상환 지표예요. 소득 대비 원리금 얼마씩 내고 있지? 이게 상환 지표예요. 자, 그러니까 소득 들어온 돈이라든가 얼마 지출되는 거 이런 거는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채 부담 지표라고 해서 총 부채 부담 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 부담 지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내 자산 중에서 부채 잔액이 얼마야?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 대비 부채 잔액. 이게 부채 부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환 지표와 부담 지표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계 수지 지표라는 것은 이게 우리 걸그룹 했던 우리 미스 A의 수지 양이 아니고 이 수지라는 것은 이 수지가 사실 이제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이죠. 우리 여기서는 수입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계 소지 지표 이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지 지표는 수입 대비 지출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비상예비 자금 지표는요. 이게 이제 내가 잘릴 때 대비해서 실직을 당했을 때 그 생활비 몇 달치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평균 생활비 얼마 들고 있니?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성 자산으로 얼마 들고 있니? 이런 거니까 사실 이게 현금 흐름표와 자산부채 상태표 그 두 가지 내용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나 저축성 자산 얼마 들고 있니? 이 자산부채 상태표에 가봐야 되고요. 월평균 생활비 얼마 지출하니? 이건 현금 흐름표 가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는 우리 보장성 보험료 얼마 나가니? 이런 거니까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총 저축 성향도 저축 얼마 하고 있니? 현금 흐름표 보면 알 수 있죠. 자, 투자 성향 지표는요. 현금 흐름표 보면 알 수 있고요. 금융자산 비중 지표, 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얼마 차지하니 이런 거거든요.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을 쫙 나열해놓고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지표를 골라라. 자산부채 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 흐름표냐 자산부채 상태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텐데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계 수지 지표는요. 우리 수입 대비 소득 대비 지출은 우리 70% 이내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70% 이하인 게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총 저축 성향 지표도 우리가 이제 사실 들어온 돈 대비 들어온 돈이 나가는 경우는요. 지출 아니면 저축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지출이 70% 이하인 게 좋다 그러면 저축은요. 30% 이상인 게 좋아요. 그래서 저축 성향 지표하고 가계 수지 지표는 서로 맞잡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요것도 이게 30% 이상 저축하는 게 좋지만 꼭 지킬 수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다는 거예요. 금융투자 성향 지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라든가 비상 예비 자금 지표는요. 이 정도가 적절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데 할 수 있는 비용들이 사라지니까 기회비용이 문제가 되고요. 너무 적게 하면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상환 지표나 부채 부담 지표는요.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다 보면 내가 문제가 생겨서 뭐 망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평가 지표들이 가계 수지 상태나 소비 성향 같은 경우는 수지 지표하고 평균 소비 성향이 있고요. 비상 예비 자금 분석은 비상 예비 자금 지표 어렵지 않죠. 그렇죠? 부채 적정성 분석은요. 소비생활 부채 상환 지표,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나 부담 지표, 총부채 상환 부채나 부담 지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따가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상환 지표로는요. 제가 이제 소, 거, 총 이렇게 얘기해요. 상환 지표는 소, 거, 총 이렇게 앞글자 따서 소비생활, 거주주택 마련 부채, 총부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소, 거, 총 그러면 우리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시면 소총 사격하잖아요. 그렇죠? 소총을 사격할 때 사격 훈련할 때 소총 사격할 때 소총을 이렇게 탁 엎드려서 이제 소총을 딱 쏘는데 어깨에다가 딱 견착을 시키고 쏠 준비하는 그 자세를 거총 하면 탁 하거든요. 그래서 소총을 거총한 소거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소비생활 부채는요, 이 가이드라인이요, 여기 10%예요. 소득 대비. 거주주택 마련 부채는 소득 대비 20% 이렇게 되고요. 두 개를 합치면 총 부채는요 30%죠. 이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부채 부담 지표가 있어요. 우리 부담 지표는 아까 뭐라 그랬어? 자산 대비 부채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생활 부채는 따지지 않고요. 이건 소비생활 부채라는 거는 단기 부채라서 금방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총만 봐요. 얘는 거총 하는 거. 그렇죠? 여자분들은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군 아니면 잘 모르죠. 그래서 거총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총 이거는 거주주택 마련 부채는 자산 대비 부채 잔액이 30% 이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생활 부채는 당장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은 안 따지지만 얘네 둘을 더하면 총 부채 잔액은 40%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소거총, 거총. 자, 위험 대비 상태는요,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로 보고요. 저축 및 투자 성향은 총저축 성향 지표나 금융 투자 성향 지표라고 그랬죠. 이게 가계 수지 지표하고요, 총저축 성향 지표 이 두 개가 서로 맞잡는다고 그랬어. 왜? 소득 대비해서 우리 그 저축을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게 지출을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출은 70% 이하, 저축은 30%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금융자산 분석은 금융자산 비중 지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맛보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가계 수지 상태 분석. 수입 대비 지출이다 이렇게. 그렇죠? 가계 수지 지표는 수입 대비 지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수입을 우리는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총소득 대비 총지출이에요. 총소득 대비 총지출. 수입 대비 지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총지출이라는 것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합계 금액을 전부 우리가 얘기를 해야죠. 우리 앞쪽에서 현금 흐름표 우리가 봤을 텐데 현금 흐름표 유출란에 보면 저축 및 투자도 있거든. 고정지출, 변동지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저축 및 투자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고정지출, 변동지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총소득은요. 우리 유입 항목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자, 유입이 있고 유입 항목에는 뭐가 있었냐면 소득이 있고 기타 유입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소득이니까 기타 유입은 빼는 거죠, 이거. 얘는 빼야지. 그러니까 총 유입에서 기타 유입을 뺀 나머지가 소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70% 이하인 게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연령대별 제한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CFP 가면 외워야 돼. 근데 AFPK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가 무지막지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암기하셔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문제야? 최민수 씨의 가계 수지 지표를 물었네. 가계 수지 지표 수지는 수입 대비 지출이야. 수입이 뭐였어? 이게 소득이네, 소득. 그쵸? 그러니까 소득을 찾아내야 돼. 그럼 소득은 우리 유입 항목에서 소득 여기 있네. 7천만 원이야. 1,000원 단위입니다. 기타 유입 빼는 거야. 이거 들어오면 안 돼. 그죠? 8천에서 1,000만 원 뺀 나머지가 7천이잖아. 그쵸? 그래서 총 소득은 얼마야? 7천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지출을 따져야 되는데 유출 항목에 보니까 저축 및 투자 빼고요. 고정지출 22040, 변동지출 35960 두 개를 탕 더했더니 얼마? 5,800이네요. 그러면 지출 나누기 수입 해서 5,800만 원을 얼마? 7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보면 82.86%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말이죠. 과목별로 몇 문제씩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쌀집 계산기 쌀집 계산기 들고 가셔서 계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 현장에 가서 그 우리 보통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현장에서 재무계산기 돈 주고 사면 아깝죠. 그럼 꼭 아까워요. 그래서 평상시에 손에 있고 잘 쓰던 거 쌀집 계산기 좀 큼지막한 걸로 준비를 하세요. 물론 이제 어느 분들은 재무계산 CFP랑 같이 준비를 해서 재무계산기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재무계산기는 써도 돼요. 써도 돼요. 그게 익숙하면 써도 되고요.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쌀집 계산기 꼭 준비하세요. 계산 문제에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바로바로 계산기 두들겨 볼 수 있도록. 이거 암산을 하려면 피곤해져요. 계산기 준비하세요.